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작과에 있고요. 아까 홍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단법인 마중물에 있는데, 사단법인 마중물은 소래포구 앞에 있는 시민들이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서점이자 카페이자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요. 연수구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세계 시민 교육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시민 교육들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세계 시민 교육을 할 때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이 주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세계 시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 장을 열려고 하거든요. 먼저 그런 맥락에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그런데 생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람이 저기 보이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되실 때 생각 없이 공무원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을, 이 강의를 신청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데 뭐 저따위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 그림을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 그림에 보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최고의 지배자이고, 그래서 저 사람을 1계급,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을 2계급,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중세 때 농민노예 농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귀족이나 군주가 아니라 성직자거든요. 왜 성직자가 귀족보다 더 1계급이냐 하면, 성직자는 당시에 생각했던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존재가 성직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가 제일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두 번째는 권력 있잖아요. 권력은 지금 이 정치가들이 갖잖아요. 그 당시엔 군주라든가 뭐 이렇게 귀족이 가졌을 법한데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왕권을 신이 주신 거니까 그 신이 누구한테 권력을 줬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들도 누구냐면은 성직자거든요. 그래서 성직자가 또 이 세속 권력보다도 우위에 있었었고요. 땅 있잖아요. 땅도 사실은 인간의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당시에 모든 땅도 하나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한 건가요? 아무튼 근대는 God think, 하나님이 생각한다, 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인간이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아주 문화적인 그리고 아주 혁명적인 발상으로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때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갖게 돼요. 그동안에는 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고, 그 신의 목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누구한테 물었냐면 성직자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근대의 일이라, 그 전에는 이제 신이 가지고 왔죠. 자, 오늘 제 강의 제목 기억하세요? 제 강의 제목은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그랬거든요. 근대적인 인간이 됐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한번 이걸 보시면 저 안에 있는 이 칼을 이렇게 부여잡고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콜럼부스는 늘 신대륙에 가게 되면 저렇게 의식을 행사했거든요. 왕한테 의식을 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땅을 발견했나이다. 그리고 좀 지나면 둔덕에 올라가서 제일 좋은 나무를 베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시여, 이 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콜럼부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게 되죠. 과연 콜럼부스는 위인일까 이런 건데, 콜럼부스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장면은 이 장면이거든요.
저기에 보게 되면 일본에 가면 저런 동상이 있거든요. 저 동상에는 저런 글이 써 있어요. 사나이들은 붉은 구릿빛으로 그을리고 단련된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다. 이 동상은 단결 실행 인내의 용감한 용사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인데 탐험하고 개척했던 사람들인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유럽판의 콜럼부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구라 그러거든요. 왜구는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나쁜 놈이죠. 자, 이렇게 보면 콜럼버스 있잖아요. 콜럼버스는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그러면 이제 인디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인디언의 입장에서 일본판 왜구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콜럼버스 데이 그리고 탐험하고 개척한 사람으로 콜럼버스를 기억하게 될까? 그거는 이제 서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리엔탈리즘 그러는데, 사이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오리엔탈리즘이다. 서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다. 여러분들은 그 에베레스트 산맥 알죠? 에베레스트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의 그 이름이, 제가 지난번에 네팔 사람을 만났더니 원래 에베레스트라는 산맥의 이름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냐? 이제 네팔어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왜 에베레스트 산맥이냐 그랬더니, 서구의 측량 기사가 와가지고 딱 산을 쟀대요. 재고 나서는 야, 이게 제일 높은데 이렇게 측량했던 사람의 이름이 에베레스트거든요. 이 세계에 있는 폭포들 이름들, 산의 이름들 이런 것들도 많은 경우 서구인들의 이름으로 붙여졌거든요. 여러분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살색은 어떤 색이에요? 살색은 그렇게 흰색이 살색인데, 흑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색은 살색, 사람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색조차도 어쩌면 서구의 눈으로 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들이 어쩌면 서구의 눈으로 본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푸쿠라는 사람은 모든 지식의 이면에는 권력이 있다. 그걸 우리가 파워 앤 날리지 그러거든요. 권력 지식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여기 헬렌 켈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헬렌 켈러를 다 아시죠, 그죠?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를 극복한 여인, 이렇게 알고 있어요. 헬렌 켈러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분이 88세까지 살았어요. 꽤 장수를 했죠. 장애인인데다가,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88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분이 유명해진 것은 10대 때 유명해졌거든요. 중증 장애를 극복했던 의지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21살서부터 88세까지 뭐 하고 살았을까? 뭐 하고 사셨을까? 그리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분의 정기집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잘 뒤져서 보게 되면 21살서부터 88세까지 사회당에 입당을 하거든요. 미국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 오바마 같은 사람이고, 공화당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샌더스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올 때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제 맞붙어가지고 결국엔 대통령이 못 나왔는데, 샌더스 같은 사람은 유럽으로 치게 되면 노동당이나 3인당 정도가 되거든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샌더스와 같은 입장, 사회당에 입당해갖고 뭘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반전운동. 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입할 주제가 되냐? 우리의 인종차별, 불평등, 엄청나게 많은 비인권 국가인 우리가 누구를 침해한다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동권 운동,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 이 온통의 것들을 이제 하고 다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사회운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렌 켈러가 죽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헬렌 켈러 기억 남고 싶냐? 헬렌 켈러가 나는 전반기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가 아니라 후반기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헬렌 켈러로 남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는 헬렌 켈러의 후반기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건 거예요. 그 왜 몰랐었을까 했는데,
미국의 역사학자 로렌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너희들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한다면 뭐 했는지 알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에 모든 아이들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헬렌 켈러는 FBI와 CIA 1급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그가 자꾸 사회의 변화라든가 개혁을 요구하니까 사실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헬렌 켈러처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전반기에 헬렌 켈러만 얘기하고 싶은데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특별한 케이스다.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해서 주장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의 권력은 전반기가 마음에 들었지 후반기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사진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분은 찰리 채플린이에요.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 사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그랬는데 찰리 채플린도 FBI의 1급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갖고 스위스에서 지금 영화를 찍다가 편지를 보내요. 헬렌 켈러 여사님,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뵐 수 있을까요? 헬렌 켈러가 답변을 보내요. 당연히 뵐 수 있죠. 저도 당신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갖고 스위스에서 만나가지고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얼굴을 더듬거든요. 더듬는 장면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구조를 비판하거나 자기의 권력과 맞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했고 그리고 그 사례가 이제 헬렌 켈러와 이제 이런 어떤 그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었다. 또 뭐 이매진 빌리지를 불렀던 사람들도 그랬고 뭐 이제 등등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건가? 전 이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벼룩이 있죠, 벼룩이. 벼룩이가 지문보다 몇 배를 높이 뛰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뛰어야지 벼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뛰어야지 벼룩이지 하는 말은 정말로 벼룩이한테 정말 송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벼룩이는 지문보다 200배를 높이 뛰는데 그 200배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인간으로 치면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 거예요. 굉장히 높이 뛰죠. 이제 그런 벼룩이를 데려다가 20배 병에다 딱 가뒀어요. 가두고 나서 뚜껑을 딱 덮었죠. 그러면서 이제 뛰게 만들었더니 이 녀석이 200배를 뛰려고 하다가 자꾸 머리를 부딪히죠.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적응을 하더래요. 적응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었더니 지금 저 그림처럼 튀어나오질 못하더라는 건 거예요. 이 벼룩이는 이미 200배 뛰어넘는 것을 잊어버린 건 거죠. 코끼리가 굉장히 집채만한 녀석이 노끈에 딱 묶여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 노끈을 묶어놨더니 처음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못 도망갔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건 거예요. 자기가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제 딱 걸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벼룩이처럼 200배만큼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20배 안에 가두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오래 지나다가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저 벼룩이를 저기다 가두어 놓은 거, 헬렌 켈러의 전반기만 보여줬던 거, 그 다음에 콜럼버스의 위인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거, 인디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구였거든요. 침입자였고 약탈자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줬던 게 누굴까 해서 제가 이제 찾아낸 친구가 저 친구예요. 저 가운데 친구를 한번 보세요.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달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달을 봐요. 헬렌 켈러의 뭐만 봐요? 전반기만 보면서 우리도 역시 열심히 장애를 극복해야지 그리고 있는 건 거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저 친구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달놈을 봐요. 저 자식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
달이 아니라 달달놈을 문제 삼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리 효과는 뭐지? 진리 효과는 진리겠죠, 그죠? 진리 효과는 뭐지? 이제 그런 효과를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건가요? 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달만 보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달달론까지 봐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달만 본 것은 아닐까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와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1조의 1항이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죠. 민의 나라로 바뀌었죠. 그죠? 그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 들어갔던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온 이 근거가 사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었거든요. 자, 굉장히 멋있죠,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브레이트는 너무나도 걱정이 된 나머지 시도 썼어요. 바이마르 헌법 2조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해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론가는 가겠지. 아무튼 어디론가 가기는 가겠지. 이런 이 시를 썼는데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나와서 히틀러한테 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대한민국은 민주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히틀러한테 갔다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될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경찰이 건물에서 줄줄이 나온다. 나와서 어디로 가지? 히틀러에 반대하는 사람을 잡으러 갔거든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국민인지를 묻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럼 당시에 어떤 국민이었냐 하는 건 건가요? 요 할머니였거든요. 요 할머니가 106살 때 찍었고 이 할머니의 성함은 폼제리예요. 폼제리라는 할머니인데 독일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사실 히틀러의 최고의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괴벨스였거든요. 선전부 장관. 시민들은 왜 히틀러처럼 생각하게 됐냐면 괴벨스가 선전선동을 했거든요. 라디오라든가 영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랬는데 그 괴벨스의 비서 출신이에요. 당신이 20대였는데 비서 출신인데 그때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서로서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으로서 이제 했으니까 사실 이 사람은 깜빵에 가요. 깜빵에 갔고 5년 동안 깜빵을 살았고 히틀러의 부역의제로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흐른 다음에 다큐멘터리 PD가 찾아왔어요. 폼젤 여사님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히틀러 치하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딱 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반문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이에요. 평생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완수했는데 그 일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게벨스라 그랬잖아요. 게벨스는 히틀러의 2인자인데, 그러니까 히틀러 2인자죠. 근데 게벨스의 비서 출신이 정말 몰랐을까? 히틀러가 총통자리를 자살을 하면서 게벨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의 비서인데 몰랐을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몰랐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시대가 문제였죠. 그리고 히틀러와 게벨스가 문제였죠. 왜 나 같은 일개 공무원한테 그런 책임을 묻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렇죠. 지배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문제지 일개 공무원이 문제일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가 저는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요. 우리 아빠가
이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 맡은 일을 충실히 했는데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이 폼젤의 얘기거든요. 제가 첫 번째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몰랐을까?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에요. 프리모 레비는 유태인으로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겨우 살아남아요. 겨우 살아남아서 이 사람이 유태인들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야,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나오는 건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몰랐다 그래요. 아까 폼젤처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싶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 이것을 가지고 고의적인 태만함 그리거든요. 고의적인 태만함.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봤다라면 내 이웃집에 유대인이 사라져 있고 그 다음 내 문서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싶어서 몰랐던 거죠.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 프리모 레비 얘기했고 아까 폼젤이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자 그러면 죄가 없을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인 건가요? 자 아까 쟤는 히틀러라든가 시대에 있지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난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아까 벼루기처럼 순응하고 묵인하고 그 다음에 방관하고 적응했었을 때 악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악은 히틀러나 게벨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순응했던 사람들이 만든 건 거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은 그것은 괴벨스나 히틀러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저 오른쪽에 책을 보세요. 마틴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들은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히틀러 치하에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히틀러를 거의 90% 가까이 지지를 하거든요. 이 히틀러에 대해서 지지 그래야 되는데 지지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마이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됐던 사람은 그건 바로 평범한 독일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고 또 저는 이제 교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주부고, 다양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이 나하고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나의 일은 그 정치의 일이 아니야. 나는 그저 중립적이고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이게 정치적 중립주의거든요. 그런데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기차에 타고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재수없게도 그 기차를 히틀러가 몰고 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저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누군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그래서 중립주의라는 말만큼 새빨간 거짓말은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이고 싶어도 중립적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하워드 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폼젤이 나는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몰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히틀러 치하에서 가장 악의 평범성을 많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히만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고급 장교였고 그리고 학살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다룬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거든요. 제가 인문학 강의하면서 이걸 갖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좀 시청해 볼게요. 나치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다. 총책임자인 히틀러는 패망 직후 자살했지만
대학살극의 실무 책임자인 아이히만은 종적을 감추었다. 15년이 흐른 뒤 아르헨티나 공장 노동자로 숨어 살던 그가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람들은 효율적인 학살을 위해 가스기차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아이히만에게 두 가지를 기대했다. 그는 크게 뉘우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광기를 갖고 있는 사악한 악마일 것이다. 8개월의 긴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관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잘 알고 있지? 아이히만이 말했다. 아니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명령을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유태인 아이들 100만 명을 포함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대가 어긋났다. 아이히만은 자신은 죄가 없다며 참회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치 박해를 피해 망명했던 유태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탄생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히만의 문제는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유불능이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사유불능. 이것이 그를 죄로 인도했고 학살의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그렇다면 아이히만이 사리를 갖고 있는 악마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두 번째 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재판에 참여한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다.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정신적 태도는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그를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 간수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로리타는 아동 성도착증인 로리타 콤플렉스의 기원이 된 소설이었다. 이 소설을 다 읽은 아이히만은 비윤리적인 내용이라며 불쾌해했다. 한나 아렌트도 그가 매우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그리고 무서울 만큼 정상적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이라는 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악한이 되었을까?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 답이라고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히틀러의 생각에 대해 침묵, 묵인, 순응, 방관을 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아이히만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을 제조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아이히만 혼자만이었을까? 미국의 신문기자 밀턴 마이어는 패전 직후 독일을 찾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당시 독일인들이 나치 독재와 광기에 두려움을 느꼈고 억압받았으며 숨죽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이어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들은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자유롭다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어는 깨달았다. 책의 부제처럼 나치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였다. 이 책에서 마이어는 말한다. 나는 나치즘이 단순히 무기력한 수백만 명 위에 군림하는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운동이라는 사실을 난생 처음 깨달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평범한 독일인이었다. 아이히만은 결국 사형을 당했다. 역사는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청소년 노인의 자살, 급격히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화,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와 메르스의 비극에서 나, 내 아이, 내 부모가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며 혹시 침묵, 수능, 적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 희망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다. 어떠세요? 아이만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다. 그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매사에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평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선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가 히틀러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평범하다는 것, 정치적 중립적이라는 걸 갖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평범했었을 때 저 모든 문제들이 결국엔 내 이웃과 나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나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나눔에 대한 국가적인 나눔, 어떤 그 마을 차원에서 나눈 개인적인 나눔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눔에도 철학이 있다. 나눔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나눔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지금 저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올해 1월 달에 왼쪽에 있는 분이 노숙인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행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돈 좀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장갑을 꺼내서 이렇게 주고 저 외투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게 저 외투인데 외투도 벗어주고 그러니까 돈도 5만 원 줬다는 건 거예요. 어떠세요? 따뜻하죠, 그죠? 따뜻하고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 사진인데 당시 기자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막 셔터를 넣어대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나눔을 한 건 거죠. 나눔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런 글인데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미담의 주인공이 됐어요.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희생양이 돼요. 왜 희생양이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았길래 이 엄동설원에 저게 나왔고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도 저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쓴 글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장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장애인 거지와 노인 거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생기는 공동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저 엄동설 안에 저렇게 나와 있는 저 사람이 문제일까? 이제 이런 생각의 전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통이 있는데 통에 적응하는 사람, 쓰러진 사람,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쓰러지지도 말고 튀어나오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튀어나온 사람은 노숙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인 일인데 OECD 국가 중에 어쩌면 자살하는 노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은 실직자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 사람한테 적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가르쳐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리고 튀어나오거나 쓰러진 사람은 저희가 잘 선별해 가지고 선별적 복지, 자녀적 복지를 주는 건 건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은 저 통해서 어떠냐? 통을 이렇게 넓히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이 생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잘 선별해서 도와주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통이 넓어지게 되면 튀어나온 사람도 최소한도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쓰러지거나 튀어나온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쓰러지고 튀어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한 저 사회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는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보고는 사회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회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례 관리가 될까? 이 질문인 건가요. 우리나라처럼 노인 민권율이 거의 50% 가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이 사회에서 그것은 사례 관리로 될까 아니면 사회 관리의 어떤 그 진행과 함께 사례 관리가 돼야 될까? 이게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눔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눔도 있지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나눔도 있다는 건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모델 중에 대표적인 롤 모델이 있어요. 자, 요거거든요. 닉 부이치치 다 아시죠, 그죠? 닉 부이치치 어떠세요? 놀라운 사람이죠.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그런데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장애를 극복했죠, 그죠? 극복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닉 부이치치를 존경을 해요. 자, 그런데 장애인들은 닉 부이치치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닉 부이치치를 되게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닉 부이치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이 닉 부이치치를 봐라니까 닉 부이치치를 닮아라 이런 건 거죠. 근데 닉 부이치치처럼 된 사람 한번 꼽아볼게요. 닉 부이치치, 헬렌 켈러, 스티브 호킹, 오체불만족의 저자. 또 누가 있어요? 꼽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기적 같은 사례거든요. 기적 같은 사례를 갖다 놓고 닉 부이치치를 봐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닉 부이치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닉 부이치치를 봐라. 너희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닉 부이치치를 봐라.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의 사례를 갖다 놓고 다른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를 얘기하는 것만큼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문제를 삼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적응하라는 모델, 그리고 극복하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을 한번 보세요. 발리섬에 벵칼라섬이 있거든요. 발리섬의 벵칼라섬. 거기에는 주민들이 한 80%, 90%가 수어를 한대요. 그리고 마서스 비니어드 섬이라는 이 섬에서는 미국령에 딸린 섬인데 여기서는 공용어가 수어예요. 공용어가 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어를 못하면 장애가 돼요. 여기서는 청각의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손상은 손상일 뿐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수어를 하니까. 놀랍죠, 그죠? 사회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니까 사회가 관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관리가 되니까 사람들의 손상은 장애가 되지 않더라는 건가요? 소득의 결핍들이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핍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질병이 걸릴지라도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정 정도 사회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나는 그거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회가 관리가 되게 되면은 장애가 되지 않더라,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더라, 이제 이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벵칼라 섬에서는 주민들이 모여갖고 합의를 했대요. 야, 우리
우리 섬이 다른 섬에 비해서 이 청각장애인이 많으니까 우리 수어를 공용어로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에서는 사회에 적응하고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래 맞추라고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사회를 그 사람에게 맞추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건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청각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손각이 있는 사람이 복지관에 가면 장애를 못 느껴요. 왜? 사람들이 수어를 하니까. 집에 가도 장애를 못 느껴요. 왜? 가족들이 수어를 하니까. 바깥에 나가면 장애를 느껴요. 왜? 사람들이 수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일까? 사람들이 수어를 하지 못해서일까? 이게 이제 3번의 질문이에요.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100% 저상버스예요. 독일에 간 특파원에 딸이 얘기를 해요.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선진국인데 장애인이 많아?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게 아니라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50%가 중졸 이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사회가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당신 건강상 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우리는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가 저걸 탈 수가 없거든요. 오른쪽 보세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4번에 너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너는 너의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눔을, 자원봉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왼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 이게 자선형 자원봉사예요. 자선, 시혜형 자원봉사. 아까 서울역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자선형 자원봉사고요. 오른쪽은 이 사회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상이 장애가 돼.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나는 권리가 있는데 말이야. 이게 그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권리형 자원봉사.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헬렌 켈러예요. 아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 단체가 헬렌 켈러 좋아했을 것 같아요? 싫어했을 것 같아요? 헬렌 켈러를 장애인 단체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헬렌 켈러가 장애인 단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헬렌 켈러처럼 장애를 극복하겠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을 시혜와 자선에 의존할 게 아니라 권리로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류 이 장애인 단체와 헬렌 켈러가 대립을 했다는 건 거예요. 헬렌 켈러는 정책과 제도와 구조를 바꿔나가려고 했지 개인을 바꿔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유니세프 대사로서 죽을 때까지 저런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오드리 헵번의 자원봉사가 나쁘거나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철학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이 다른 방향을 갈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오드리 헵번식의 자원봉사만을 가지고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든가 품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사회가 관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헬렌 켈러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 없이 이 오드리 헵번형의 자원봉사만을 가지고 인간은 빵도 필요하지만 장미도 필요하지만 장미는 품이거든요. 권리거든요.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오드리 헵번과 헬렌 켈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장애를 바라볼 때 왼쪽의 질문, 너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오른쪽의 질문, 너는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 한국은 그동안 너와 너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얘기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슬픈 일이 뭐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산업화 시대에서는 가족이 책임질 수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대가족이 책임졌어요.
형님 네 가족, 동생 네 가족 책임졌고, 산업화 시대에선 우리 아버지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자기 자식들 모시고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요새 청년들은 불가능해요. 부모를 모시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이 케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20대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꿈이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처럼 사는 건 거예요. 왜? 이제는 이제 소득 자체가 그 세대가 그전 세대보다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그래도 가족에게 맡겨두더라도 가능했는데 앞으로도 가족에게 맡겨주면 돌봄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까? 왜 우리는 노인의 빈곤율이 50% 이상이 될까? 더 이상 가족이 그 기능을 못 하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헬렌 켈러 형의 나눔에 대한 상상 없이 오드리 헵번 형의 나눔만으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실천에도 나눔에도 철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나눔의 영역을 좀 확장시켜내는 정책이라든가 고민들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는 지금 막 닥쳐서 지금 그것을 막아내기 힘들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는 보통 IMF나 이런 코로나 같은 엄청나게 재난이 온 다음에 불평등은 훨씬 심각해지거든요. 그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약한 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재난이 지나가게 되면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는 상층에 축적이 되고 위험은 하층에 축적이 된다. 위험은 이제 더더욱이 사회의 하층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전면적으로 오는데 이제는 중산층도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우리는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책도 만들고 지역에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실천에 대한 상상을 좀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참칙행과 권리형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참치캔을 이제 따게 돼요. 참치캔을 따다가 혹시 손을 다쳐본 적이 있으세요? 손을 다쳐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누군가는 다 다쳐봤어요. 자, 참치캔 따다 손을 탁 다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심하지! 이렇게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자식이 특히 중학교 2학년이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놈이 뭘 잘했다고? 그럼 이제 애가 어떻게 돼? 에이씨, 그리고 가출하지 않아요? 퇴근한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애 좀 잘 돌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뭐야 이게? 그러다가 또 이혼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인데 아마 극단적인 제가 표현했지만 아무튼 문제의 원인은 가족이죠, 가족. 그런데 참치캔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참치캔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왼쪽처럼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오른쪽처럼 호일처럼 만들었다면 참치캔을 따다가 다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 거예요. 자, 우리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어느 회사 제품이야?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아까까지는 부인이라든가 아이한테 돌려줬던 화살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회사로 가는 건가요? 서프라이즈라는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이 커피를 사갖고 탁 오다가 탁 쏟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굴, 손도 비고 발도 데었나 그래요. 이 할머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왜 소송을 했느냐? 100도씨 이하로 온도를 낮춰놨다면 나는 흘렸어도 다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승소를 했고 그 할머니 승소 덕분에 전 세계가 온도를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내 부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딱 의자에 100kg 이상 되는 사람 딱 앉아있는데 의자가 부서졌어요. 다쳤어요. 이 사람이 너무 몸무게가 나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변상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소송을 해갖고 승소를 해요. 안전하지 않은 의자를 갖다 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도 해요.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정부의 역할이 시민들이 안전이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으면 그 안전 등에 관한 법률로 그것을 규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 15년 동안 나왔고 50만 명 가까이가 문제가 되거든요.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나온 것을 가습기 살균제로 옮겨낼 때 정부의 안전점검들이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거기 옥시의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정부 측 위원으로 이 안전 그 검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애 좀 잘 돌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관점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달라지거든요. 대안이 산재 있잖아요. 산재가 한 해에 2,000명씩 죽는데 사실 산재 점검에 가보게 되면 한 60에서 70%가 산재 은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산재 조사를 해보면 다 개인의 부주의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부주의라고 안 하게 되면 다시 그 회사하고 협상이 어려워지니까 산재 어차피 무과실 책임주의니까 부주의라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고쳐요? 산재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들로 나오거든요.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산재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안전사고 같은 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험이 왔었을 때 위험을 개인을 넘어서서 구조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캔을 탈 때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자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살 얘기인데 이게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제 소설이에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인데 저 앞에 아빠 있잖아요. 아빠가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예요. 옆에 있는 두 아들, 아빠의 이름은 윌리고 제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큰 아들이에요. 비프고 뒤에 있는 친구가 해피고 엄마 린다예요. 아버지는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라서 두 아들에게 호통을 쳐요. 너네 뭐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뭔들 안 되겠어. 두 아들은 늘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요. 아들들은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 시대에 살아보셨어요. 아버지의 시대는 산업화 시대였고 아들들의 시대는 대공황이 온 이후의 시대거든요. 아버지는 막 공황이 무슨 문제야? 우리는 막 초급 목피 나무 뿌리를 캐먹고 말이야. 그 다음에 나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뿌리를 벗겨 먹어서 살았는데 너네가 그때보다 더 어려워 보릿고개 알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들들은 얘기했죠. 아버지 우리 시대에 살아보셨냐고. 자, 그런데 저 아버지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저 아버지가 실직을 당해요. 실직을 당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은 집세를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사고사를 가장한 자살을 하거든요. 아버지도 실직은 건너가지 못한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세일즈맨의 죽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의 관점, 치료적인 관점인데요. 원인은 그 아버지가 실직당한 다음에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우울증이다. 진단은 뭐예요? 진단은 환자다. 우울증 환자죠. 치료의 대상은 우울증이죠. 치료의 주체는 의사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은 원인은 억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공황인 건 거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실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피해자예요. 치료의 대상이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서 그것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과 정치가 해야 된다. 양쪽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때마다 정부가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서 트라우마 센터에서 의사들이 가갖고 자꾸 트라우마를 체크를 했어요. 그때 세월호 피해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라우마 센터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겠다고. 자기네들의 이 분노가 너무 정당한 건데 그 분노를 자꾸 트라우마로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결이 되려면 우리들의 아이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구조나 이런 게 바뀌게 되면 나는 그 우울화가 덜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나를 환자 취급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건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나눔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경제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도 나눔과 관련된 거고, 사회정책의 영역, 마을 만들기 영역,
온통의 것들이 다 나눔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시민교육의 영역. 근데 어떤 관점에서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OECD 국가 연령 평균 자살률이에요. 평균 한국 보세요. 리투아니아보다도 더 높아요. 1위거든요. 쭉 1위인데 OECD 평균은 11.5%, 인구 10만 명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 보세요. 10대는 10만 명당 5.8명이에요. 20대는 17.6, 30대 27점, 40대 31,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확 높아지잖아요. 왜 저렇게 높아지냐 이게 갈수록.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상대적인 노인 상대적인 빈곤율들이 우리는 50%가 가까이 돼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의 많은 것들이 빈곤이에요. 그러니 이게 빈곤이 개인적인 문제일까, 노후의 빈곤들,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자살의 원인들이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노인들의 자살들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대안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늘 연민만 가르쳐요. 연민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이게 연민이거든요. 근데 공감은 뭐냐면 오늘은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지 않았지만 내일은 내가 가습기에 걸려들 수가 있어. 오늘은 내가 산재를 당하지 않았지만 내일은 내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될 수도 있어. 이 공감이거든요.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게 공감이거든요. 연민을 갖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지만 공감을 갖고 있으면 함께 이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민의 관점은 동정이에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리고 안도감이에요. 어떤 안도감이에요? 나는 괜찮은 건 거지. 우리가 아이들을 세이브 더 칠드런에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아프리카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지 알겠지? 너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지? 이게 안도감인 건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분노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참치캔을 만들어놨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떻게 가습기를 이렇게 해놨게 50만 명 가까이가 문제가 되지? 제가 이제 가습기 살고 이제 발표를 갔거든요. 특별조사에 발표를 갔는데 한 분이 제 발표를 듣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국가가 나한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 하나를 낳았는데 잘 키우라 그래서 가습기를 들였는데 죽었다는 건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야 되냐고. 그게 이제 분노고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모두 가야 된다. 관찰은 텍스트만 봐요. 불쌍한 구조만 봐요. 서울역에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개인적으로 해주고 슬퍼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노숙인들이 여기 나왔을까? 그 사람의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 게으른 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의 원인, 왜 이 사람 의지력이 약하고 이렇게 게으를까 하면 어떤 구조적인 거라든가 관계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를 볼 거냐, 컨텍스트를 볼 거냐. 그래서 감정은 그렇고요. 관찰은 그렇고, 그 다음에 타인과 나는 다르고 같아요. 저 사람 불쌍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응 방식은 나 혼자 하는데 함께 하는 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질 거냐, 공감의 감정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건 거예요.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나눔도 철학이 취약계층을 도와서 그들의 개인의 변화를 만들려는 철학이 이게 나눔 1.0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나눔 1.0은 시민들이 공동체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안전하는 게 나눔 2.0이에요. 그리고 나눔의 교육도 두 번째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자립과 자조를 가르쳐요. 개인한테. 선생님 노숙인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립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오른쪽은 뭐냐면 시민권. 시민들은 최소한도 아까 그대는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연대와 협동이에요. 시민권을 가르치고 성과는 뭐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자선원 자원봉사 나눔의 공감대를 가진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하면서 권리형 자원봉사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바꾸는 건가요. 그래서 나눔도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도 사정, 평가를 하는 건가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다. 이게 나눔 1.0의 관점.
자녀적 복지의 관점이고요. 목표는 개인을 지지해서 결핍에 대해서 빵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김치라든가 벽지를 발라줘야 된다. 목표를 잡고 계획 기술은 정서적인 지지, 사례 관리, 개인의 적응을 돕는 거라면 오른쪽은 부적절한 사회 경제적인 지지 구조들을 이제 바꿔나가고 사회적인 지지를 하고 시민교육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지나 사회적 옹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시민의 나눔에 대해서 관련해서 글을 하나 더 썼거든요. 시민의 나눔. 배에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저는 배 고픈 소크라테스를 반대하거든요. 배 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여야 된다. 예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만화를 그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운동을 하거나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배 부를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배 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고,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에 어떤 생명일지라도. 건강을 잃었을 때 다 잃은 대표적인 사례가 세모녀 자살 사건이거든요. 세모녀의 아버지가 5년 동안 방광암을 앓다가 자살을 왜?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세모녀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못해갖고 쓰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구청에 갔더니 두 자녀가 30대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잃었더니 다 잃게 되더라는데,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의료만 괜찮았다면 아버지가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아버지가 빚을 남기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나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나눔을 for client,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friendly visitor, 우리가 우회 방문객이 되자. 아까 서울역에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 이건 기본적으로는 체리티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저는 시민인데 저 시민이 저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의 권리의 결핍 때문인 건가요. 프렌드, 우리가 공무원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내 이웃이 프렌드가 돼서 그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최소한의 권리, 그대는 하는가, 배고프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사람이다. 그리고 배에 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돼. 이 땅이 어떤 힘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건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안에 기여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런 적 있으세요? 내 자녀로 태어난 이상 그 친구는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시민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민권. 근데 시티즌십, 시민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구성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잖아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최소한도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된다. 그의 기여와 상관없이. 그래서 시민권은 지위에 관한 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이라는 것은 그런 건 거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민이 옛날에는 일국에만 멈춰 있었거든요. 시민권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그 시민이 지구촌이 위험해지고 나고,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봤더니 다른 시민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일국을 넘어서서 지구촌이라는 것들로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해진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일국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파괴가 되고, 그 기후위기가 오게 되고, 생태가 파괴가 된 그 도처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지구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고, 나눔도 단순히 일국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실천이 어떤 시야를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라면, 이제 그럼 이런 나눔 교육, 나눔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랑 지금 나눔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나눔의 샘은 이제 철학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나눔이라는 것은 자선형을 넘어서서 권리형이 있다. 그래서 나눔의 샘은 철학에 관련된 얘기고요. 나눔쌤 있잖아요. 그 밑에. 나눔쌤은 저는 나눔의 철학을 가져다가 선생님이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나눔쌤이거든요. 그리고 나눔의 강장은 그것을 가르치는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나 이런 건 건가요? 그러놨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이제 나누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눔의 셈, 나눔셈, 나누셈 이렇게 실천을 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 결과 인천 만수초등학교에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 강의를 들었더니 만수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동안에는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만수초등학교 교사 백신종입니다. 저희 학교는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그리고 시민이 잘하는 학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이란 공공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눔쌤과 맞닿아 있는데요. 나눔쌤 역시도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확산해 나가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나눔쌤 사업의 목표가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고 실천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시민이 되어보는 것, 시민의 삶을 살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급을 하나의 마을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의 삶을 사는, 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시민으로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급에서는 마을법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가 준수해야 될 법을 직접 만들어보고 실천해보고 수정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시민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올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갖게 되는 이동권. 저희 반 안에도 학급에 장애인 학생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권리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거나 누군가의 부축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 학교는 이 친구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친절한 학교인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타게 되는 엘리베이터, 이 친구가 걷게 되는 계단, 이 친구가 가게 되는 도서관은 이 친구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그 폭이 이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친구가 화장실에 급했을 때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봤고요. 그 조사한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과연 우리 학교는 친절했는가, 앞으로 어느 부분이 더 친절해져야 하는가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번째 활동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해 코로나 영웅인가 이런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2번째는 택배기사님들. 사실 올해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실 돌봄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봄을 맡아주셨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분들께 전할 간식을 구매해서 포장해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또는 그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하나의 선물로 학생들이 직접 팔찌를 만들어서 전달해 보도록 했습니다. 1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에게 나눔쌤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회를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확산해 볼 수 있게 하는 저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함께 나누게 되고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놀랍죠, 그죠? 놀랍죠. 아이들이 돌봄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시민이 돼서 그들도 돌보는 주체가 이제 된 사례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아까 그 백신종 선생님이 만수초등학교죠. 그리고 저도 만수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만수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야 너네 이것은 학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을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 마을에 공무원도 뽑고 기업인도 뽑고 시민도 뽑아가지고 뭘 주냐 하면은 가상화폐를 주거든요. 너희들이 운영을 해봐. 그러면 한 달도 못 돼갖고 모라토리엄이었는데 애들이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시 모여갖고 마을법을 수정해가지고 고쳐나는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살아보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봤던 애들이 그동안에는 불쌍한 사람 도와라고 힐체어 장애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것이 친절했는지 이 아이가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해서 저런 경험을 하고 커서 시민이 된다라면 시민이죠 이미 사회 속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달라질 거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저 옆에 있는 신영고등학교도 이제 그런 놀라운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신영고등학교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에 대한 얘기예요. 노인에 대한 얘기인데 자 노인에게도 그렇다면 나눔을 자선형이 아니라 권리형이 되고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 거예요. 노인은 저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왼쪽엔 노인이에요. 애노 사람인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아니래요. 우리 멤버가 가서 강의를 했더니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이랬을 때가 이제 노인이 인형인간 그리고 오른쪽의 노인은 인생을 잘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아는 존재 노인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노인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초라한, 깡마른, 무기력한, 권태로운.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돌봄의 대상이죠. 그죠? 돌봄의 대상. 도시락과 김치가 필요하고. 자, 그런데 아까 NO 사람인, KNOW 사람 이렇게 나눴을 때 KNOW 사람인의 입장은 어떤 거냐? 이런 이미지예요. 노인이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꼬아야 된다. 이게 덴마크 속담이거든요. 노마지지. 전쟁에 나가는데 황제가 젊은 말을 챙겨라 그랬더니 관중인 재상이 늙은 말도 데려가야 됩니다. 아니 왜 데려가? 데려가 보시면 합니다. 돌아올 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랬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라 그랬더니 늙은 말이 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노마지지 늙은 말이 공동체의 길을 찾아낸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NO 사람인가 KNOW 사람인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노인이 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노인들이 막 나타나요. 이런 노인들이에요. 이게 늙은 젊은이죠. 몸은 늙었는데 행동이나 마음은 젊은 사람이 늙은 젊은인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이분들은 돈도 많아요. 액티브 시니어라 그래갖고 소비 능력들도 있고 자산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청년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세시봉이거든요. 이분들이 70대 중반이 넘었어요. 이 양반들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 같죠.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들은 요새 이렇게 다녀요. 꽃보다 할배고. 그리고 또 이 양반들은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예요. 베이비 부모는 55년생에서 63년 사이거든요.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좀 있으면 노인 인구로 확 들어오는데 이분들의 인구가 712만 명. 그러니까 14.5%거든요. 이 양반들은 뭐가 있냐면 돈도 있고 민주화도 경험했고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복지관에서 액티브 시니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는 애노 사람인 노인을 좋아해요. 도시락 주고 김치 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나타나면 아유 관장님 어제 참 잘 먹었습니다 이러는데 액티브 시니어들은 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요.
아니 그 유범상 교수 그 저 인문학 모셔오라는데 왜 안 모셔와? 내 얘기가 말 같지 않아? 그리고 야 그거 저 그 취미 여가 이런 거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어? 관장님이 나타나면 뭐라 하는지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친구가 인천시장이야.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제 난 공무원 뭐 어디 나왔어? 이제 국장 출신이야. 막 이런 민원의 대상인 건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애노 사람이 제가 그걸 늙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늙은이와 이 양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돌봐달라는 거야. 애노 사람인 노인은 도시락 김치로 돌봐달라 그러죠. 이 사람은 취미, 여가 이런 걸로 돌봐달라는 건 거예요. 둘 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예전에 서울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잖아요. 강남역에서. 그걸 딱 보고 치과 의사가 충격을 받아요. 난 그동안에 내 딸만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딸을 아무리 잘 키워도 남의 딸을 잘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남의 자식을. 그 양반은 청소년 센터를 돈을 내갖고 만들고 그리고 남의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나는 나와 내 가족만 봤는데 남의 자식과 공동체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노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의 노인들을 봤어요. 영국의 노인들은 노인들이 자원봉사가 없으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자원봉사 간 곳에서 너무 많이 봤고요. 솔리다리티는 노동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당인데 거기 토론회를 갔더니 온통 노인들이 와서 토론을 하기 시작해. 젊은이들이랑. 우리나라에도 저런 노인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만났던 노인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오드리아 로니였거든요. 저기 보시면 오드리아 로니가 은퇴는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노인의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 집의 장남은 수상이에요. 왜? 국가가 최소한도 배고픔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의료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수상이에요. 저는 이런 노인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제 동료들이랑 선배 시민 대학이라는 걸 했어요. 노인을 더 이상 노인이라고 보지 말고 늙은이라고 보지 말고 액티브 시니어 개인과 가족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선배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했더니 이분들이 강의가 끝났는데 안 가시고 이렇게 청소를 해요. 아니 어르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가 선배잖아. 알아서 동료들이랑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인 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복지관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왔더니 더 이상 우리를 돌볼 필요 없다. 함께 나가자.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지금 그 공터를 치우고 이제 꽃빛을 가꾸기 시작하는 건 거거든요. 그 후배 시민을 이제 품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리스타를 배웠던 노인들이 선배 시민 교육을 받더니 힘내라 청춘들 우리가 응원할게. 이렇게 해갖고 대학교 앞에 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저런 걸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뭘 하냐면 이 양반들이 청년들이랑 토론을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그동안에 당뇨 고혈압을 체크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선배 시민교육을 또 우리 이제 지역의 사회체육시설을 관리해보자. 성남시에 있는 노인들인데 이번에 성남시 미세먼지 줄이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지역 화폐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 양반들이 나는 그동안에 내 몸만, 내 건강만 챙겼는데 이제 사회의 건강을 챙기고 나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존재인지 몰랐다. 이런 거거든요. 진천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선배 시민 교육을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볼게요. 충북 진천에 있는 복지관. 보통 노인복지관을 생각하면 노인들의 편의시설점으로 여기시겠지만 이것은 좀 달라요. 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천군 공동체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모읍니다. 바로 그냥 노인이 아닌 선배 시민들입니다. 이곳 선배 시민들의 모임명은 선암회라고 하는데요. 선암회는 이제 선배 시민 대학 교육을 마치고 자조 모임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큰 바위 얼굴처럼 그동안의 노하우나 지식을 한데 모아서 후배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결정한 자조 모임의 이름입니다. 마침 특별한 강연이 있는 날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진천군 노인복지관의 선배님들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진천군은 제일 빨리 이해하시고 선배 시민의 활동을 자각하고 학습하고 소통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강연이 끝나고 선배 시민들이 직접 제시해 수정된 주변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저 밑에까지요. 저기 이게 지금 찾으러 가는데 그럼 서남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계속 이런 협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매월 모이면 의제를 하나씩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 시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눈에 띄는 주차장 편말. 안전한 보행을 고려한 나무 보도블록부터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이 선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모범이 되는 새로운 노년상 선배 시민. 이곳에서 나온 안건은 단지 고민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지는 개선안이 되고요. 또 함께 실천 활동을 펼치는데요. 그야말로 스스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아주 모범적인 선배 시민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진천노인복지관의 서남에는 이제 노인이 늙은이에서 돌봄의 대상에서 돌보는 주체 선배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진천군 노인복지관은 복지관은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케어센터에서 이제 선배 시민들이 모여갖고 자각하고 학습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나와 나로선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예, 뭐 조금 쑥스럽긴 한데 아무튼 노인들이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 거예요. 진천구는 이 러브호텔이 자꾸 들어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러브호텔의 조례가 너무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 운동을 통해서 조례를 바꿔내거든요. 진천군에서는 진천군 군수가 선배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하니까 담당관을 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시켜서 노인들이 나는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됐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많은 존재인지 모르겠다. 사회복지사와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야 존경할 만한 어른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른들이 진천군 선배 시민을 넘어서서 이제는 2020년에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를 했고요.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하면 한 1시간 반짜리가 나오거든요. 올해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매개로 하는 그런 것이 되더라. 아까 제가 후배 시민과 선배 시민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실천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들은 공동체에서 그저 먹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이제 일원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 공간에서 나답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에 있으니까 동료들과 함께 이런 성인 학습자들, 노인들, 청소년들 뭐 이런 교육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을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케어센터, 취약계층을 돌보는 케어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자각하고 실천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유럽에 가서 봤던 마을들이 상당히 이런 마을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마중물에서는 주민을 시민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권리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 학습 동아리 이제 모임들을 전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마생 카페 서점이거든요. 이렇게 서점에서 강좌도 하고 이렇게 시민들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리고 교사들이랑 인천시 교육청이랑 3년째 100시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책도 매년 써내고 있고 이제 이러던 중에 인천시청이랑 우리 공무원 교육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학습 토론 모임이 가능하다고요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거기에 인사과의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씩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책 모임을 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인문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인문학과 책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축제했던 장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공무원들도 단순히 어떤 업무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상상도 하겠구나 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저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갖고 싶습니다. 제가 참가한다고 너무 뜨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복지국가를 만든 그런 뭐랄까요,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만들었거든요. 위원장은 베버리지였지만 공무원들이 만들었고, 저도 이제 이러저런 역할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공동체가 바뀌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왼쪽에 계신 분이 당시에 조소영 팀장이었고 인사과에 그다음에 정명자 과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인지업 최고의 인생을 위해 지성을 업그레이드하자. 그래서 본분 보면 나를 살펴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만들어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시장님도 와서 격려를 했고 이렇게 매일 모여가지고 했고 코로나에도 놀라우리만큼 저는 이렇게 열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이거 3년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이 공간만 열어주고 되면 누구나 다 와서 토론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중물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친 내용을 돌보는 힐링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보는 이 인디언이 말을 태워다가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말에 눈가리개를 벗기고 기마개라는 기마개를 벗겨야 된다. 함성 못 듣게 하고 앞만 보게 하는 것을 벗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이 필링의 인문학인데 우리는 지친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보고 본질을 보고서 확 벗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동안에 학교 교사나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 체계가 이렇게 딱 뭐랄까 이렇게 체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사들을 만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도 쓰고 토론도 하고 100시간의 토론들 동안에 누가 오겠냐 했더니 80명의 교사가 지원을 했고 25명을 뽑아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공무원도 과연 이런 토론이 가능하겠냐 하는데 인천시랑 지금 3년째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올린 단어가 줄탁동시에, 줄탁동시. 줄은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똑똑 쏘는 게 줄이거든요. 탁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이렇게 바깥에서 탁탁 깨주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공무원, 학교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깼었을 때 저는 한 사회가 새로운 상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마중물에서 얘기하는 게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은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 누구나 배고프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상이라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상상해 보는 거. 오늘의 강좌가 저는 그런 상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이제 3년째 저랑 함께하는 이제 팀장님이나 이 과장님 또 그 담당자들이 사실은 그런 이상을 꿈꾸는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다가 보면 우리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상만 너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상주의자가 되고 또 현실만 너무 보게 되면 냉소주의자가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는 거고 이 과정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의 생각이 시민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 가고 일국을 넘어서서 지구촌으로 가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계시민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이면 각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문지를 온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움직이지.